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도시숲을 통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사실은 도시에서 탄소 중립은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숲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탄소 중립은 에너지 분야하고 대개는 이제 음식물과 관련된 식품 분야 두 가지를 나눠 가지고 좀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 분야에서 그와 관련된 흡수원으로서의 숲과 관련된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시간 주제라 그래가지고요, 주제를 좀 크게 잡았습니다. 하나는 우리 사회 환경의 변화와 기후 변화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는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도시숲과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순으로 조금씩 내용을 좁혀가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 환경 변화와 기후 변화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50년간 도시화가 심각하게 진행이 되면서 우리 전체 국민의 92%가 도시에 살고 있는 시대로 바뀌었고요. 특히 우리 국민의 60%가 수도권,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의 약 25%가 서울에 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도는 그것을 보여주는 지도인데요. 실제로 지금 보시면 2020년 현재 그 50%의 인구가 수도권에 몰려 사는 걸로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주민등록상의 인구만 50%인 거고요. 주민등록을 넘어서는 분들까지를 포함을 하게 되면 약 60%가 지금 수도권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은 이제 1000만 인구에서 지금은 960만 정도가 서울에 살고 있고요. 점점 서울의 인구는 조금씩 감소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전체가 부양해야지 되는 인구는 결코 감소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위성 도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상으로는 이게 24%에서 90년대에 18%까지 엄청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활동 인구를 포함을 하게 되면 여전히 서울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 이상이 서울에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처럼 죄송합니다. 이제 우리가 도시 집중이라고 하는 것하고 수도권 집중, 특히 서울 집중이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나라 전반 환경에 있어서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 사회 전반에서 살펴봐야지 되는 것은 가구 원수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대 평균 가구 원수가 3인 정도에서 지금은 이제 2.39, 이게 점점점 들어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지금 우리 사회 전반으로 보게 되면, 고맙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으로 보게 되면 1인 가구의 퍼센테이지가 30%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한 사람이 사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3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인 가구가 증가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식품이나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들끼리 살 때는 에너지 전략이나 식품 전략 같은 게 가능한데 1인 가구로 있게 되면 그만큼의 이제 에너지 소비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 것은 노인 가구의 증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2000년대까지는 보통 2세대 정도가 한 24%,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4분의 1 정도는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세대 정도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2세대 비율을 보게 되면 지금은 이제 1세대 비율이 점점, 그러니까 자식이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보다는 그냥 그러니까 부부만 사는 세대 수가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추이입니다. 이게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예전엔 핵가족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핵가족을 넘어서서 그냥 1인만 사는 가구들의 증가, 이런 부분들이 에너지나 식품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좀 심각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노인 가구의 증가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에게 상당히 큰 문제를 가져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에너지나 이런 부분을 다루고는 있지만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행복감이라고 할 수 있는 스트레스 인지나 우울감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2019년 자료인데요. 이제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 인구 전체 중에 스트레스 인지율이 약 30%.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 정도는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아요라고 하는 거고요. 10명 중에 10% 그러니까 100명,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이상은 상당히 심한 우울감을 느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스트레스 지수 같은 경우를 보시면 가장 활발하게 움직여야지 되는 20대, 그다음에 30대가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은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은퇴 세대가 되면 스트레스 지수가 60대, 70대로 가면 서서히 낮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행복감은 스트레스하고 우울감이 또 같이 연결이 되는데요. 우울감은 20대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생기발랄할 나이인데 13% 정도 가장 우울하게 느끼는 거고요. 이제 70세 이상 되시게 되면 이제 자식들이랑 또는 손자들이랑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우울감이 커지는데, 손자들은 손자들대로, 할아버지 할머니는 할아버지 할머니대로 우울감이 커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30대나 40대 같은 경우가 우리 사회에서는 우울감이 좀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가장 혈기방장하게 움직여야지 되는 20대가 스트레스 지수도 높고 우울감도 높고 가장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문제가 결국은 이제 출산율이나 그 뭐라고 하나요? 그 인구 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2017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급속하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2017년부터 감소되는 인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20년 후가 되게 되면은 2037년, 앞으로 한 10년이 조금 더 남았는데요. 그때부터는 거의 인구의 절벽이라고 하는 것이 심각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주지만 계속해서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게 이제 아까 보셨던 20대 또는 30대 초반이 가지는 스트레스 지수나 우울감,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결혼율도 떨어지는 거고 자식을 놓는 일도 떨어지는 것들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 50년간 가져왔던 이와 같은 사회 변화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자연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지금 이제 지구적으로 보게 되면은 100년 전 대비해 가지고 1.5도씨 온도 상승을 어떻게 억제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2030년까지의 지구적인 목표인데요. 우리는 이미 2도씨를 넘어버렸습니다. 그와 관련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21년, 그러니까 작년 정도의 자료인데요. 1910년 우리가 근대적으로 온도를 측정하기 시작한 이래로 2020년까지 약 110년간의 온도 변화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매 10년당 0.2도씨의 온도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110년이면은 2.2도씨의 온도가 상승한 거니까 세계에서 지금 막고자 하는 1.5도씨의 온도라고 하는 것이 한반도에서는 무너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100년 전 대비해 가지고 최근 30년 우리가 가장 번영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이 시기에 한반도의 온도가 1.6도가 상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88 올림픽 이후에 지금까지 도대체 어느 정도로 생활에 있어서 절제나 이런 것들이 부족했는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에너지 사용량과 음식에 대한 낭비 같은 것들이 직접적으로 한반도 온도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강수량 부분인데요. 강수량도 100년 전부터 2020년까지 측정을 해보게 되면 매 100년당 17cm씩 증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7cm가 아니라 1.7cm씩 증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0년간 증가한 양을 따지게 되면 17cm, 그러니까 약 20cm 정도가 과거에 비해서 비가 더 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제 가을, 겨울, 봄 가뭄이라고 하는 것이 비가 더 온다는데 왜 발생하지라고 하는 것이 의문이실 텐데요. 이것을 보시면 좀 아실 수 있습니다. 연간 강수일수가 100년 대비해 가지고 매 10년당 2.7일씩 감소를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100년 전 대비해 가지고 약 21일, 그러니까 27일, 그러니까 약 한 달 정도 비가 안 오는 시기가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최근 30년간 비가 안 오는 날짜가 21일 정도 증가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88년 이후, 그러니까 88 올림픽 이후를 단군 이래 가장 호황을 이루고 있다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윤택해져서 에너지를 쓰고 음식물로부터 그러니까 풍요롭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한반도 기후 환경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100년 전 대비 비는 20cm가 더 오는데 비가 오는 날은 한 달이 줄었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비가 오면 왕창 온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계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24절기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전혀 맞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100년 전 우리가 24절기가 가장 잘 맞았던 시절에는 겨울이 1년에 109일로 가장 길었었거든요. 그리고 여름이 98일, 봄이 85일. 그래서 여름과 봄이 어느 정도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요 정도를 지나면 또 가을이 봄하고 좀 비슷해지고 겨울, 그러니까 추운 환경을 극복을 해야지 되는 그런 것들이 한반도의 일반적인 기후였다라 그러면 지금은 겨울이 94일로 10일 이상 줄어버렸습니다. 여름은 98일에서 118일로 마찬가지로 거의 10일 이상 더 증가를 했고요. 봄도 증가를 하고 가을은 훨씬 더 줄어드는 환경이 됩니다. 이거 아마 피부로 다 느끼실 거예요. 겨울이 생각보다 짧다, 여름은 생각보다 길다라고 느끼시는데 이게 그대로 기후 환경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입춘부터 대한까지 왜 24절기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전혀 지금은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온이 한 2도씩 상승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여름철 쪽으로 넓어지고 겨울철 쪽은 좁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입춘이나 우수 정도가 되게 되면 지금은 과거로 따지면 고구나 청명 정도가 되는 그런 절기가 한 달 이상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제가 한 10년 전에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도시의 기후를 좀 분석을 한 자료인데요. 보시면 2000년대부터 2010년까지 서울의 평균 기온이 12.79 정도 됐는데요. 이 기온이라고 하는 것이 대전의 90년대 기온하고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10년간 대전에서 기후가 서울 쪽으로 북상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12.7이라고 하는 것은 1970년대 전라북도 전주의 기온하고 거의 비슷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봄에 청계천 변에 이팝나무들 많이 이쁘게 크잖아요. 원래 이팝나무는 대략 우리나라에서 무성하게 자랄 수 있는 데가 전남 순천 정도 기후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이나 연천에서 이팝나무를 쉽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순천 정도의 기후대가 서울 이상까지 올라온 것을 보실 수 있고요. 평양의 기온은 서울보다 훨씬, 그러니까 7, 80년대 서울 기온이 지금은 평양의 기온 정도로 올라가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100년간 우리가 2도씩 평균 기온이 증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은 안타깝지만 한반도만 가지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구 전반적으로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이미 2도씨를 넘어섰지만 지구 평균 온도를 1.5도씨 이상 증가가 되게 되면 지구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기후적 균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자라고 한 것이 2015년에 파리에 모여가지고 저희가 협약을 맺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5년도에 파리 협정을 맺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각 정부별로 어느 정도의 탄소 배출량을 줄일 거냐라고 하는 거였는데요. 우리가 그 당시에 제시했던 우리 정부에서는 37%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우리는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인정받아가지고 요 정도 배출을 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이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것까지는 상당히 시간 좀 많이 걸렸습니다. 2021년 8월에 보통 우리가 탄소중립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드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세계에서 한 13위에서 10위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 법을 만든 것이 14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직전 정부인데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 정부가 성장 위주의 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억제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나를 보게 됩니다. 그나마도 이제 이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실천이 안 되는데요. 일단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2050년까지 산업, 전력, 수송, 건축, 농축산 등등등 분야에서
탄소 배출량을 37%까지 감축하고자 하는 국가 목표를 이루어내야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이 우리가 2021년에 이제 11월 경에 이제 확정이 돼갔는데요. 2021년 8월에 IPCC라고 하는 이제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플랫폼인데요. 여기서 6차 보고서를 냈는데 이미 1.5도시라고 하는 것이 한계치에 이르렀다. 그래서 2050년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목표를 우리는 2040년까지 당겨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에 대한 준비가 아직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만화인데요. 이제 코비드 19이라고 하는 팬데믹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 다 행복해질 거야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뒤에는 코비드 19보다 훨씬 더 막강한 클라이밋 체인지라고 하는 기후 변화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대응을 못 하는 것이 바로 냄비 안에 개구리와 같다라고 하는 건데요. 분명히 언젠가는 뜨거워질 텐데 지금 뜨겁지 않으니까 잠깐 견디면 돼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가서는 다 같이 공멸해 버리는 문제를 가져올 거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에게 이 더위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당장의 사람보다는 자연환경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그와 관련된 생물 다양성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생태 발자국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토지의 양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에너지, 거주, 목재, 음식, 수산물 뭐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한 사람을 먹여 살리는 데 필요한 토지의 양을 전체 국민의 량, 그다음에 지구인의 양으로 따지게 되는데요. 지구 평균으로 따지게 되면 지구는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러가지고 지구가 1.7배가 있어야지 지금 인류를 먹여 살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0.7배에 해당하는 지구를 더 만들어내든지 아니면 화성을 식민지화하든지 그게 만약에 안 된다라 그러면 결국은 우리 생활을 0.7배 정도 감축시켜야지 지구가 지속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심각한 부분은 우리나라 부분입니다. 미국은 그 국토가 가지고 있는 생태 용량 대비 미국 국민이 쓰는 게 8.6이니까요. 대략 한 2배를 조금 넘어서는 정도를 소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토가 가지고 있는 여력은 0.7인데 우리 국민이 지금 현재 생활 방식대로 쓰고 있는 것은 5.8이니까요. 8배 이상을 쓰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이제 수출에 의해서 먹고 사는 일본 같은 경우는 0.7이라고 하는 생태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쓰는 것은 4.9니까 우리보다 조금 더 적은 7배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나 일본이 8배나 7배 정도의 생태 용량을 더 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돈이 있으니까 남미나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음식물 같은 거를 수입을 해가지고 이걸 좀 지탱하는 거고요. 또 다르게 생각을 하면 미래 세대가 써야지 될 것을 현 세대가 가불해서 미리 써버린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망하기 전에는 최소한 이것을 0.7이면 0.7로 맞춰야지 되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니까 한반도라고 하는 생태 용량이 우리를 뒷받침해주는 정도로 쓰려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지금 시대로 살면 되지 않고 거의 1970년대 중반 정도의 수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그거를 누구도 감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전체적으로는 1.7배의 지구가 필요한데 한반도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8배 내지 9배의 한반도가 있어야지 지금 우리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처럼 지구를 남용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아끼거나 이런 부분들을 잘 못하다 보니까 생겨나는 문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70년대부터 2012년까지 지구 전체적으로 생명체의 58%가 없어졌습니다. 포유류는 38%, 담수어류는 81% 이렇게 없어졌는데요. 그 없어진 원인을 보게 되면 37%는 남획입니다. 그러니까 농약을 치거나 또는 참치 이렇게 바다에서 잡는데 참치만 가져오고 나머지 죽은 친구들은 다 버리거나 함으로 인해 가지고 생명체들이 많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37% 다음으로는 서식지 악화 변화, 서식지 감소인데요. 이런 건 이제 우리가 기존에 있던 논, 기존에 있던 밭, 기존에 있던 산이나 강을
시가화하거나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친구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저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요. 이런 상황은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저런 상황을 일으키는 나라가 세계의 흔히 말하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몇몇 국가로 이렇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이나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한 책임이 못 사는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잘 산다라고 하는 최소한 20위권 이상의 국가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전 세계가 공유를 하거나 때로는 오히려 잘 사는 나라들은 크게 겪지 않는데 못 사는 나라들이 심각하게 겪는 그런 피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탄소 배출량이 한 7위 정도 되는 국가인데요. 우리는 홍수의 피해를 거의 받지 않았지만 작년 재작년에 어디죠? 저 파키스탄 같은 데는 국토의 한 3분의 1이 피해를 받거나 그러는데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렇게 탄소 배출에 막강한 나라들이 파키스탄에 원조를 해줬다라는 얘기를 별로 듣지 못했는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환경 정의에서 문제가 되게 됩니다. 결국 과거에 비해서 지구는 이 자연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훨씬 쪼그라들었는데 인간 사회에서 쓰거나 소비해야지 되는 에너지나 물질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커져가지고 이게 이제 균형이 맞지 않는, 그러니까 인간 사회 쪽으로 기울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의해서 지구의 그 위기라고 하는 것이 크게 초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를 미리 지각을 해가지고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야지 된다라고 하는 이론을 에드워드 윌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1988년에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제 사실 바이오다이버시티를 보통 우리 사회에서는 생물 다양성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바이오기 때문에 생물이 아니라 생명 다양성으로 번역하는 게 맞는데요. 80년대 이 용어가 들어올 때만 해도 우리가 생물학 그랬지 생명과학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다 보니까 생물 다양성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언어의 뜻대로 얘기하면 생명 다양성이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에드워드 윌슨이 산업혁명 후에 인류에 의해 가지고 지구에 있는 여러 가지 생명체들이 죽어가고 멸종되는데 그 끝은 인간이 멸종할 거라고 보고요. 인간이 멸종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바이오필리아, 생명을 사랑하는 태도나 마음을 가져야지 된다라 그러고, 이분은 이제 생태학자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실천 전략을 제시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유전적 다양성을 지켜라, 종에 대한 다양성을 지켜라, 서식처에 대한 다양성을 지켜라. 그러면 지구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고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랬고요. 이 이론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1992년에 우리가 브라질의 리우라고 하는 곳에서 정세계 정상이 모여가지고 생물다양성 협약이라고 하는 것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적으로 이제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해서 무역이나 이런 것들을 억제하거나 또는 이제 각 나라별로 보존을 해야지 되는 토지 같은 것들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게 됐는데요.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이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영역이 생태계 서비스라고 하는 영역으로 더 확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생태계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서비스는 경제학에서 내가 재화를 지불한 것으로부터 받는 혜택을 얘기하는 건데요. 예전에 우리가 받는 그 자연환경으로부터의 혜택, 예를 들면 뭐 물을 얻거나 목재를 얻거나 깨끗한 공기를 얻거나 이런 것들은 신의 영역 또는 절대자의 영역에서 인간은 소비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92년 이후 2000년대를 들어서면서부터는 인간이 어느 정도 조절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지구는 그것을 제공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라고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데 인간의 노력과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비용이 들어간 것만큼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얻는 혜택을 생태계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이 생태계 서비스는 크게 보면 뭐 토양이 만들어진다라든지 광합성이 되는 이 바탕이 되는 지지 또는 부양 서비스가 있고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식량이나 물을 얻는 공급 서비스, 경제적인 서비스고요. 그다음에 공기를 맑게 하고 뭐 수질을 맑게 하고 그로 인해서 질병이 줄어들고 하는 조절 서비스, 환경 서비스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경관이나 관광이나 여가나 교육이나 이런 걸 얻어낼 수 있는 문화적 서비스라는 게 있고요. 이것이 원활해야지 사람이 자연으로부터 안전하고 배고프고 춥지 않고 건강하고 양질의 사회적 관계를 가지고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이 충분해야지 선택과 행동의 자유라고 하는 인간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구 환경에서 보게 되면 생물 다양성을 먼저 지키고 생태계 서비스를 원활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2000년대 이후에 환경 쪽에서의 중요한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생물 다양성을 잘 지켜서 생태계 서비스가 원활해 가지고 인간이 행복하지 않고 빈곤하지 않게 살면 좋은데요. 하지만 이제 인간 사회는 복잡다단합니다. 인간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인구가 많다, 경제, 사회 정치, 과학, 문화나 종교 같은 것들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실제로 생물 다양성이 원활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생물 다양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지역적 토지 이용이나 토지 피역 변화, 신도시를 만들고 계속해서 우리가 산이나 바다를 없애고 하는 것들이 이제 영향이 되고요. 종을 도입하거나 기술을 잘못 적응하거나 또는 외부 투입, 중앙아시아 같은 데는 강을 막아가지고 농사를 짓거나 하게 되면 사막이 확대되거나 그다음에 기후 변화 지금 겪고 있고 우리는 좀 덜하지만 지진이나 화산 같은 문제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선 제일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수확과 자원의 소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반도에서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을 8배 이상 소비하는데 그거를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구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생물 다양성을 줄이고 예를 들면 생태계 서비스를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먹는 쇠고기의 양을 줄여야지 아마존에 있는 아마존 숲을 줄여 나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물 쓰레기량을 줄여야지 그만큼의 농지가 확장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체계화되지 않기 때문에 당장에 우리 눈에 한반도는 번영을 이루는 것 같지만 우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지구의 어딘가는 훼손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것이 지구적으로는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1992년 리우 환경회의를 할 때는 우리가 사람이 손을 대지 않고 자연환경이 보존되는 이제 PA라고 하는 것은 Protected Area라는 뜻인데요. 보호 지역을 10%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지구의 인류가 가지고 있는 땅 중에 10%는 사람이 손을 대지 않고 자연 상태로 유지하는 땅을 가지는 것이 생물 다양성 유지에 도움이 된다라고 그랬는데요. 그게 이제 2002년까지는 계속해서 10%를 유지하고 있다가 2010년 이제 일본의 아이치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우리가 아이치 타겟을 할 때는 17%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땅의 17%, 바다의 10%는 사람이 손을 대지 않도록 하자라고 그래서 이것이 최근까지 전 세계 자연환경 보존의 중요한 전략이 됐었는데요. 작년 이제 쿤밍 몬트리올에서 제시됐던 데서 지금 인류가 지금처럼 토지를 소비하고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게 되면 이제는 17%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 그래서 작년에 전 지구적으로 멀지도 않았습니다. 2030년까지 30%, 육상의 30%, 바다의 30%를 보존하자라고 하는 정책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조건 다 보호지역으로만은 안 되니까 이제 OECM이라는 게 오가 어덜이거든요. 기타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존을 할 수 있는 땅까지를 포함을 해가지고 30%를 맞추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제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체 인류가 2030년까지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지금처럼 소비 생활이 지속된다라 그러면 2050년에 가서는 이게 XX%인데요. 약 50%의 지구 환경에 손을 대지 않는 땅이 있어야지 지구가 멸망하지 않을 거다라 그러고 전 세계가 그것에 대해서 협력을 해야지 되는데요. 이게 지금 30%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힘든 것인데 만약에 2030년 넘어 2050년까지 50%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이거는 지구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오늘 이제 도시숲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이제 기타 이제 저 앞에 O가 어덜이라고 하는 기타 효과적인 보존 수단이라고 하는 건데요. 도대체 기타 효과적인 보존 수단으로서 자연환경을 관리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게 되면요. 첫 번째가 보호지역 외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한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특별히 훼손하지 않고 남아있는 땅들이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를 들면 경복궁, 덕수궁 또는 서울에 있는 숲들 있잖아요. 이 숲은 특별한 일이 아닌 한은 공원이나 이런 걸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훼손을 하지 않거든요. 거기서 임업적인 행위를 하지도 않고 보호지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국립공원이나 생태공간 보전지역이나 그런 지역은 아니지만 그런 보호 목적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생물 다양성 현지 보전에 효과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으면 그런 땅을 찾아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살고 자연도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영역을
한 30% 정도, 30%가 아니라 17%의 반 정도 되는 한 13% 정도를 찾아내자라고 하는 건데요. 최근에 이제 산림청이나 그래서 환경부에서 가장 눈독을 들이는 땅이 사찰림이에요. 사찰이 가지고 있는 숲은 어차피 경제 활동을 하지는 않거든요. 예전처럼 그걸로 땔감을 쓰거나 하지는 않으니까 사찰림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산림을 특히 이제 불교에서는 조계종단이 가지고 있는데 그 토지를 이런 OECM으로 결정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활동들을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가장 메인 주제가 되는 도시숲을 통한 탄소 중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2020년인데요. 2020년에 이제 IPBES라고 하는 것은 저게 이제 뒤에 BES가 B가 생물 다양성, 바이오다이버시티, E가 이코시스템 서비스예요. 그렇게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를 위한 국제 기구와 CC는 클라이밋 체인지거든요. 그러니까 기후 변화를 위한 국제 기구가 연합을 해가지고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보고서가 기후 위기 문제와 생물 다양성 위기 문제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문제다. 그러니까 이것은 같이 가져가야지 된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내고 그에 대한 해법으로 MBS라고 하는 것을 냈는데요. 아마 약간 낯설으실 텐데 네이처 베이스드 솔루션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에 기반해서 해법을 찾자라고 하는 건데요. 탄소가 배출되는 거를 기계를 이용해 가지고 포집을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 기계를 돌리는 순간 또 다른 이산화탄소 배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나무나 물이나 토양이 흡수할 수 있는 자연에 기반해서 기후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MBS라고 하는 개념들인데요. 이 MBS는 그러니까 이제 그린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는 예를 들면 우리가 도시 안에 있는 뭐랄까요 공원이나 뭐 가로수 같은 것하고 그 다음에 설악산 같은 자연 자산하고 그 사이에 뭐 우리가 예를 들면 정원을 만든다라든지 옥상 녹화를 한다라든지 뭐 화분을 둔다라든지 도시농업을 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자연이 가지고 있는 기후 변화에 대한 해법을 키우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념은 처음에 나온 것이 2008년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년이 훨씬 넘은 시기였는데 세계은행이라고 하는 데서 더 이상 기후 변화 문제를 전통적인 이제 공학적 방안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환경공학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 그래서 자연에 기반해서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랬고요. 이것을 2019년에 UN 기후 행동에서 받아들이고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에 탄소 중립 이행 계획의 MBS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30 x 30, 육상의 30%, 해양의 30% 보전이나 MBS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탄소 중립 정책으로 펴나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기존의 공학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적인 구조물이나 기계를 해결하는 방식인데요. 그게 아니라 자연적인 요소와 인공적인 요소 또는 자연적인 요소만을 가지고 지금의 기후환경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결해 나가자라고 하는 건데요. 결국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유형들을 구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녹지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보호지역이나 기타 그 효율적인 보호 수단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자연 생태계 활용인데요. 이건 설악산이나 지리산 같은 기존의 자연을 활용하는 거고요. 관리 또는 복원된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산림을 복구하거나 조림지 같은 곳 같은 것을 쓰는 기존의 방법들입니다. 새로운 생태계의 생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 같으면 사람들이 녹화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던 벽면 녹화를 하든지 옥상 녹화를 하든지 아니면 폐광 지역 같은 거를 복구를 하든지 하는 그런 개념들입니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새롭게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해야지 되는데요. 2021년 이제 지난 정부인데 우리 정부에서 발표했던 것들이 이런 겁니다. 자연 기반 온실가스 감축이 도시, 하천, 습지, 유유부지 등의 탄소 흡수원을 확대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발표되고 나서 2022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몬트리올 협약 같은 것에 의해서 30%를 확보를 해야지 되는데 이거를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야지 되고요. 이제 도시 그러면 서울에서도 고민을 해야지 되는데 서울이 녹지가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으세요? 서울 시내 녹지가 이제 보호지역으로 되어 있는 데는 뭐 북한산 국립공원 같은 데가 보호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 보호지역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요.
서울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녹지량이 25%가 넘습니다. 한강이나 산림 같은 걸 포함을 할 때. 그러니까 4분의 1은 녹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 녹지가 다 보호지역은 아닌 거죠. 그러면 4분의 1, 25%에서 약 5% 정도만 더 찾아내게 되면 서울이라고 하는 곳이 30%의 PA 플러스 OECM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내일 제가 학회에 저희 대학원생이 발표를 하게 되는데 서울은 생각보다 무리 없이 그것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대학에 있는 녹지나 이런 것들이 다 예를 들면 계산이 안 되어서 실제로 찾아보면 서울은 30% 정도를 어느 정도 개발을 억제한다라 그러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이 30%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방 정부는 훨씬 더 수월하게 30%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불가능한 그런 대안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도시 숲이 기후 변화에 어느 정도 효용이 있는지를 2008년이면 이것도 꽤 오래됐는데요. 제가 학생들이랑 이날이 기후의 날인데요. 그때 이제 퍼포먼스를 전체 조사를 해봤습니다. 시가와 산림, 공원, 주거 지역을 구분을 해봤는데 시가 지역의 평균 이제 오후 2시인데요. 가장 높을 때가 34도씨, 산림보다 8.5도씨가 높았고요. 산림 지역이 25도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산림 지역이 서울시청 앞 광장 같은 그런 시가와 지역에 비해서 대략 한 10도씨 정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변에 녹지가 많아지게 되면 기온이 갑자기 올라가거나 갑자기 내려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섬이라고 하는 것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요. 실제로 그 서울의 냉섬과 열섬 지역, 그러니까 냉섬이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지역들, 주로 산림 지역이고요. 열섬이라고 하는 것은 상업 지역이나 주거 지역인 것을 보게 되면 확실하게 산림 지역이 훨씬 낮은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사람이 만든 공원 지역은 산림 지역보다는 높지만 상업이나 주거 지역보다는 훨씬 낮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숲이,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었더라도 조경적으로라도 나무나 숲이 많은 곳은 여름에 덜 덥고 겨울에 덜 추운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를 심더라도 교목, 악교목, 관목과 같이 이렇게 층위가 있는 곳을 심은 경우하고요. 이거 이제 서울 저 시청 앞에 그냥 잔디밭만 있는 경우를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4도씨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녹지를 만들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녹지를 만드느냐가 그 도시의 기온 차이를 결정해주는 그런 요소들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요즘은 좀 덜한데요. 그 미세먼지와 관련된 것도 다 자란 참나무 한 그루는 35.7g의 미세먼지를 흡수합니다. 1년간. 35.7g이면 딱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가 아메리카노 한 잔을 딱 짜고 남은 그 찌꺼기 있죠. 그게 딱 35.7g입니다. 생각하시기에 에게 그거밖에 흡수를 못하느냐라고 아쉬울 텐데요. 뒤에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식물이 미세먼지를 처리하는 것은 흡수량은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이제 흡착이라 그러죠. 몸에 묻는 것처럼 잎에 묻고 가지에 묻고 하는 양이 흡수량보다 훨씬 더 크고요. 흡착을 해놓으면 비가 오면 이제 씻겨져서 내려가는 거니까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차단, 더 이상 확산되는 걸 막아주기도 하고, 왜냐면 우리가 왜 길에 먼지가 있게 되면 자동차들이 지나다니면 계속해서 비산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그 녹지대가 있게 되면 그 비산 먼지를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이 불 때 여기가 안정화되게 되면 미세먼지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땅에 가라앉는 침강 같은 효과들이 있는데요. 흡수량에 비해서 흡착 또는 차단, 침강량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무시하게 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계로 우리가 진공청소기 같은 걸로 미세먼지를 빨아들인다라고 하는 건 넌센스고요. 실제로 중국이 서안에서 엄청나게 큰 발전소 같은 공기청정단지를 하려고 했다가 실패했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돌리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나 그로 인해서 파생하는 미세먼지의 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하는 방법보다는 이렇게 숲을 만드는 방법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보시면 흡수량은 그러니까 나무 하나가 처리하는데 0.13%예요. 0.1%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흡착하는 양은 21%, 침강시키는 양은 43%, 차단량은 34%니까 숲을 가능한 한 무리지어서 만들어 놓게 되면 미세먼지에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효율적인 대안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사회가 처해 있는 기후 변화라고 하는 부분,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에너지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이산화탄소와 관련된 부분,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후 변화는 이제 그거 못지않게 음식물로 인해서 파생되는 부분들도 많지만 일단 에너지로부터 파생된 부분을 줄이는 데 있어서 자연적인 요소인 숲을 활용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지금까지 지구상에는 없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MBS라고 자연에 기반해서 솔루션, 해법을 찾자라고 하는 거고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도시에서는 숲을 만드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